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험자병원 정책실장 오성진입니다. 제가 마지막 발표자인데요.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도 병원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일산병원 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으로 생각되는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스마트 감염 관리 사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은 저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개원한 2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었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2020년은 힘든 시간뿐만이 아니고 저희 일산병원에 그 숨겨져 왔던 그런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역량을 확인하는 것은 맨 처음에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 그리고 저희 일산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공간인 저희 병원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병원이란 공간은 외래와 입원 그리고 응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일산병원은 응급실과 입원 병동을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서 확진자를 치료하는 공간과 그리고 일반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응급실과 입원 병동을 분리하는 것으로만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래라는 공간이 있기 마련이죠. 외래라는 공간에는 언제든지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공간입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위에 빨간색 사각형처럼 그 5개 공간을 개조하여서 호흡기 증상 환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 호흡기 공간을 원내로 이동시켜서 완벽하게 입원과 응급과 외래 환자를 공간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하나의 병원 두 개의 공간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국내 최초의 병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량을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공모했던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저희가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긴 했지만 스마트 병원 서비스 모델을 선정해서 성공적인 구축 사례를 제시한다는 목표 하에 전국에서 19개의 대형 병원 컨소시움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 저희 일산병원이 총 5개의 컨소시움 중에 최종 선정이 되어서 올해 5월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 일산병원이 시행했던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은 특히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테마였기 때문에 더 시의적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이스마트라고 명명한 이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지원 사업은 크게 지역사회 감염병 신속 대응 시스템과 그리고 병원 내 감염병 신속 대응 시스템으로 나뉩니다. 오늘 주제가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감염병 신속 대응 시스템에 속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의 지역 감염병 환자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원격 생체 징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위험군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염병 공공의료기관 및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원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두 가지 더 원내 솔루션들을 결합하여서 저희가 아이스마트라고 하는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의 지역 감염병 환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저희 일산병원 연구소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환자 중증도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서 확진자 발생 시에 그 확진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여서 그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이나 아니면 저희 일산병원 같은 거점 전담병원에 입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현재는 그 방역을 담당하는 지자체 보건소나 병상 배정반이 수기로 그리고 종이에 써서
진행하던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저희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화됨으로 인해서 자동 분류 및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패스웨이를 근거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자동 반영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그리고 또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사업 기간 내에 경기도 병상배전반과 그다음에 고양시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저희 일산병원 거천전담병원에서 2,200명 상당의 환자에게 적용을 했었고, 거기에서 발생한 3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여서 그 환자에 대해서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중증도 분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거천전담병원으로의 환자 분류를 시행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단위 원격 생체 징후 모니터링을 통한 고위험군 선제적 관리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반지형 생체 징후 모니터링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환자의 맥박과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하고, 패치형 체온계를 통해서 환자의 체온을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환자가 안 좋아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발견하여서 의료진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와 같이 환자가 자가 측정을 해서 자가 입력을 하고 그것을 의료진에게 전달이 돼서 하는 시스템과는 달리, 이것은 환자가 입력이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또 알고리즘 기반으로 의료진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독거하고 있는 자택 격리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가 측정 및 자가 입력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든지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진행했던 백신 후 이상징후 모니터링이라든지,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숙소 자가격리자, 그리고 저희 거점전담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1,200명 정도의 환자에게 대상으로 해서 적용을 했고, 거의 1,0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한 후에 이상 신호나 반응이 접수됐을 경우에 문자나 통화로 저희가 실시간 중재를 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염병 공공의료기관 원격 협진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근에 있는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과 그리고 지역 내에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 두 곳을 원격 화상 협진 시스템으로 연결하여서, 기존에는 전화나 문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료 의뢰서를 작성해서 환자편에 들려보낸다든지 하던 식으로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프로세스로 협진을 진행했음에 비해서, 저희 원격 협진 시스템과 화상 공유를 통한 진료 정보 교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한 없이 의료진 간의 의견 공유를 통해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업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22명의 환자에게 적용을 했지만, 현재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진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협진 결과에 따라서 경과관찰 또는 여러 가지 치료적인 중재를 시행하고, 혹은 환자가 안 좋았을 경우에 전원을 위례하는 등의 원격 협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인정받아서 저희 일산병원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지원 사업은 처음으로 이달의 디지털 뉴딜로 선정이 되어서 과학기술통상자원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저희가 자화자찬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 11월 1일에 시작된 이후에 국내 확진자 상황은 천정을 뚫을 기세로 올라가고 있고, 언제 이 사태가 진정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부분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이제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꼭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 이전에 반드시 일상적인 의료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의료라고 하면, 우리가 아플 때 심하지 않으면 외래로 찾아가고, 그 다음에 입원을 할 수도 있고요. 밤중에 내가 만약에 아프면, 가족들이 아프면 응급실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외래, 입원, 응급이 가능한 것이 일상적인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또 중요한 것은 경증의 환자인 경우에 동네 병원 1차 의료기관을 찾게 되고, 좀 더 심각한 병이 생겨서
좀 복잡한 검사라든지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2차 병원, 그다음에 3차 병원,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으로 옮겨가는 그런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돼서 가동하는 것이 또 일상적인 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 외래, 입원, 응급이 해결이 되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1차, 2차, 3차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 전달 체계가 작동하는 것이 일상적인 의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이런 일상적인 의료가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양시 지역에 대한 저희 일산병원이 위치한 고양시 지역에 대한 분석입니다. 전국에서 환자가 11월에 평균 2,500명이 발생을 했고요. 그럴 경우에 고양시에서는 그 2,500명 중에 약 2.85%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11월 중에 72명의 환자가 평균적으로 고양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30% 정도가 재택 치료를 했기 때문에 매일 25명의 재택 치료 환자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재 12월이 돼서는 5,000명 규모에서 넘어서 이제 7,000명까지 가고 있고요. 만약에 5,000명 규모로 계속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고양시에서는 143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재택치료 환자가 30% 기존에서 넘어서서 50%, 그리고 현재는 70%까지 재택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병상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매일 72명의 재택치료 환자가 발생하게 되고 재택치료 격리 기간이 열흘인 것을 감안할 때 720명의 재택치료 환자를 고양시 지역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적어도 5 내지 8% 정도는 위중증 환자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환자들은 병상 미배정을 받게 되고 한 시점에서 한 2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의 병상 미배정자가 항상 고양시 내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컨테인먼트라고 합니다. 컨테인먼트는 어원을 따지면 그릇에 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프로텍티브 메저, 예를 들어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백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환자의 발생 규모를 헬스케어 시스템의 캐퍼시티 안으로 가두어 놓는 것, 용기에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듯이 위드 코로나로 가게 돼서 프로텍티브 메저가 없어지게 되면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취한 조치는 재택 치료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재택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표방한 나라에서 모두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나라에서 시행하는 재택 치료는 대부분 수동적인 재택 치료입니다. 집에서 머물고 있는 환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환자들의 책임으로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연락하고 자기가 스스로 의료기관을 찾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 재택치료를 헬스케어 시스템의 캐패시티 안으로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재택치료가 아니고 굉장히 능동적인 재택치료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힘써 주셔서 굉장히 오랜 기간의 준비 기간도 거쳤고 실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가 안 좋아지기 전에 정기적인 환자에게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비대면 진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헬스케어 시스템 캐패시티 안에 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 자택 대기자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방치하고 있는 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택 치료의 캐패시티도 실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헬스케어 시스템의 캐패시티를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택 치료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재택 치료 내에서 외래와 응급과 입원이 서로 선순환 구조를 띄어서 재택 치료를 훨씬 더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지금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과 더불어서 지역사회 요양시설 관리 대책이라든지 고령자 3차 접종이라든지 아니면 방역 수준을 다시 가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프로텍티브 메저를 통한 그런 헬스케어 시스템 캐피시티 안으로 넣으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자, 우리는 하나의 병원, 두 개의 공간을 일산병원에서 이룩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는 또 하나의 임무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 병원만을 지키는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병원이 위치한 지역사회 안에서의 일산병원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단지 저희 병원이 위치한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인근 파주나 다른 김포나 다른 인근 서울 인근 지역까지 저희가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냈던 네트워크를 가동하여서 그 경험을 통하여 좀 더 스마트한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을 통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기를 맞이하여서 이런 저희가 구축했던 아이 스마트 솔루션들을 통해서 저희가 마지막 세 번째 임무를 완수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